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 순회 경선 발표와 3차 슈퍼위크만을 남겨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형 블랙홀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경선 완주를 앞둔 후보들의 마음도 참 복잡할 듯합니다. 자, 1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중권 작가와 우리 김성희 소장과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기 전에 이상한 걸 올리셨던데. 이게 왜 이상해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 진짜. 한 명 뺐네. 진중권 만나고 김어준 만난다. 김성희를 뺐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저 여기 하고 나서요. 뭐, 예. 다스베이다라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거기에 이제 갑니다. 네, 힘드시겠어요. 양쪽에서 쪼니까. 다들 오늘 저녁에 저한테 심신관리 잘하시고 화내지 마시고 부탁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저 설명 하나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드리면 게스트가 오시면 왜 항상 제 옆에 앉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원래는 진 작가님 옆자리가 카메라에도 잘 비추는 자리라서 저 자리에 앉았는데 진 작가님 마이크 관리를 못해서 고개를 너무 양쪽을 흔들어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소리 안 들어가서? 그래서 진 작가님이 고정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옮겨놔서 항상 게스트는 제 옆에 앉으십니다. 깨알 같은 험담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착잡합니다. 착잡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경선 레이스 뭐 2달 이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저는 5월 9일 여야에서 가장 빨리 제일 먼저 대선 도전하겠다고 5월 9일 날 기자회견 공식적으로 밝혔고 사실 이제 여기서 밝히는데 작년 6월 13일이에요. 선운사에 가면 동학 농민군들이 운집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퍼포먼스를 한 자리가 있어요. 예. 선운사 도소람에 거기 그게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제가 3번 절을 하고 제 되게 친한 진보정당 때부터 같이 했던 분 딱 2분하고 같이 그 셋이서 그 출사표를 낸 거죠. 혼자의 출사표를. 예. 그 작년 6월 13일부터 시작하면 1년이 훨씬 넘는 이 대장정을 해왔고 근데 했었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내놓긴 했는데 예. 이 당내 경선에서 원하는 만큼 어떤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것도 있고 내 숙제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우리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제 목적의식도 있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걸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월 10일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결승선이지만 박용진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선 마무리를 잘 해낼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쟁쟁한 후보들 다 제치고 4강 안에 들었다는 건 뭐 대단한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토론을 보니까 또 제일 오늘 왜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그다음에 씹으려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우리 박용 씨. 그래서 근데 지지율이 내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 생각은 뭐냐면 그 민주당이 한번 폭삭 망해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렇게 악담하려고 좋은 얘기하셨구나. 저도 사실 이제 착잡한다는 마음이 뭐냐면 오늘 혹시 경향신문 70주년 기념 봤습니다. 여론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다 여론조사가 저는 그러는데 더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 누가 적절한가가 아니라 3등이에요. 계속 3등해요. 그리고 보니까 4.7인가 4.8인가가 전체에서 나오는데 가로 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0.6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박용진의 숙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그렇게 조금 받지만 중도층, 이게 중도 확장성은 가장 큰 여야 후보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또 제 해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굳이 거기다 왜 응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민주당의 집 나간 토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뭔가를 실망하신 분들, 민주당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박용진에게 그 가능성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표식인데 그분들이 당내 경선에는 얼씬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숙제.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숙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이 한번 홀딱 망해야지 기회가 올 거라고 한 겁니다. 네, 진 작가 뭐 개인 말을 의견이고요. 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놓고 아름답게 봤을 얘기를 때- 하면 저렇게 험하게 해석을 하냔 말이지.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웠던 지점은 대의원에서 표가 너무 안 나오시는데요. 그건 그러니까 진짜 조직표더라고요. 근데 이 조직표라고 폄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 작가님은 홀딱 망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거 고쳐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의 대의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박용진 후보님이 혹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실제로 민주당의 활동을 뭐 오래 해왔던 혹은 뭐 열심히 해왔던 분들과의 접촉면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안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선거 뭐 나중에 한번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발표를 해야 되나? 국회의원 찬스를 썼으면 충분히 그 대의원표는 근데 사실 대의원표를 따로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가중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의원도 한 표. 그러니까 당에서 40년 하신 대의원도 한 표, 그냥 선거인단으로 이번에 그냥 잠깐 참여하신 분도 무조건 한 표라서 그 선거 전략상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 찬스, 그래서 서울 우리 저 국회의원분들에게는 예. 위원장들에게는 전화를 몇 분에게는 한 거예요 지금. 좀 어제 오늘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3표, 4표 이러거든요. 권역별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예. 어쨌든 그 200만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선거를 치르니 큰 판에서 정리를 하고 어떤 그런 아젠다를 선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짰던 것이 있고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선거의 이제 본선에서 최대 이제 문제는 어쨌든 뭐 2, 3% 안에서 승부가 나니까 중도층이거든요. 집 나간 토끼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오느냐가 되게 핵심이고 박용진이 만일에 이번에 후보가 되지 못하고 다른 분이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 지점을 뭔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명랑대첩의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명락대전. 명랑대첩. 명락대전을 예,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제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임진왜란 진짜 때 명랑대첩이요? 그 이제 예. 칠천량에서 예. 쫄딱 망한 조선수군과 비슷한 처지다 박용진이. 네. 배는 12짝밖에 없고 그런데 이 좁은 수로 있잖아요. 좁은 수로 있는 울돌목에서 승부를 내요. 저는 이 좁은 수로가 바로 이 중도층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박용진이 뭔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활로도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었던 진영 논리, 낡은 이념 대립 그리고 상대만 공격하는 내로남불 이렇게 가서는 저는 뭐 젊은 정치인이 또 다른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치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울돌목이 바로 좀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제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신 것 새로운 같은데. 출발을 준비한다니까 새로운 출발. 자꾸 예, 아름다운 마무리자 새로운 출발, 멋진 출발. 네. 멋진 출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의 비전, 정치 비전, 박용진의 깃발을 충분히 알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권자들이 최대한 각인이 노력을 됐습니까? 했고요. 그 저는 그러니까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국부 펀드 이거 하나, 그다음에 뭐 그 동시감세라고 하는 또 뭐 색다른 접근 그리고 뭐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안보적인 측면 네. 그리고 바이미식스 뭐 미래 전략 그다음에 뭐 청년 안식년제도 이렇게 막 미래지향을 막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구나. 조금 그쪽에 좀 집중했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 싶었던 건 뭐냐면 어제 그래서 그 방송 토론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그 토론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멘트를 기억하십니까? 권영길 옛날에 후보요. 예, 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멘트를 하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 질문에 네 우리 행복해요. 우리 살림살이 엄청 나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정치인의 이 모양이니까 그때보다 뭔가 더 나아졌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 지점에서 뭔가 분노해야 될 지점들, 소외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걸 막판에 많이 스스로 느껴서 가치와 비전, 뭐 새로운 미래, 가슴 뛰는 미래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 후보의 역할이긴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노동자들, 아파트 외벽 닦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줄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더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연수구의 그 뭐 청년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과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50억 받았다고 하면서 그거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정말 사실 눈물 날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좀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층에게 우리 새로운 미래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어찌 보면 박용진이 나는 왼쪽에서 원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중앙 돌파를 좀 많이 해보자 하면서 그 비전과 뭐 미래의 희망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한 것으로 갔던 게 아닐까라고 좌파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고민을 했어요. 우경화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낡은 논리로 보면 내 편 아니면 우경하고 저쪽 가면 좌경하고 이게 너무 단순한 논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그랬어요. 발상 전환하겠다고. 다르게 생각해야죠. 진보주의자라면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고 안 해봤던 걸 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한 10년 지났으면 다른 걸 고민해 봐야죠. 근데 이게 했었던 거 그대로 똑같은 논리 그대로 가는 것은 제가 젊은 진보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저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자꾸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그랬었어요. 예. 자, 박용진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계속 이제 비전 정책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대선 경선 토론회에는 이 대장동 의혹 얘기만 많이 나왔어요. 네. 최대 피해자죠 제가.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고 명락대전이라고 아까 잠깐 하셨는데 예.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오고 조폭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용진의 무슨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제법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기세였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는 두 분만 와장창창 붙고 쫄딱 망해버려요. 예, 기본소득 논쟁하고 기본주택 논쟁은 뭐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없어지더라고요. 없어. 그 얘기를 해도 사람이 아무도 관심 없고요. 기자들도 쓰지도 않고 처음에 기본소득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기자들도 관심이 있었고 예.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설계의 허술함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 측도 엄청 당황하고 이재명 후보도 당황하고 그걸 대답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니 명락대전 벌어지고 나니까 싹 다 사라지고 진짜 네거티브 전이 벌어지면 우리 내부에 정말 치명상이구나. 새로운 정치와 뭐 비전, 가치 논쟁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죠. 예, 대장동 의혹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뭐 아주 완벽한 규정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 원칙이고 검찰의 수사가요. 제가 볼 때는 또 미적미적 지금 이러거든요. 아주 검찰이 제일 못돼 먹은 태도. 보이는 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갖고 수사하는 그런 태도로 가면 안 돼요. 아니 핸드폰 하나 압수수색 못했다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이게 뭡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좀 미적됐다. 후진국이 어디 뭐 수사당국도 아니고요. 이게 검찰이 이렇게 가면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특검으로 몰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검찰이 그야말로 부패 세력 발본색원하고 온갖 비리 일망타진 이렇게 16글자로 딱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 저 뭐 지휘 고하가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수서비리하고 이거 비교하는데요. 수서비리도 최종적으로 청와대 수석도 구속시키고 야당 의원들도 싹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끝날 문제 아닙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수서 때보다 더 커요. 저는 제가 수서비리로 처음 데모 나갔던 당시 대학생인데 너무 열받았거든요. 수서비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서비리요? 수서비리 사건이라고 네. 강남구의 수서당 쪽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입대고 손댔거든요. 예. 나중에 이 사건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다 해먹은 거죠. 근데 그때도 집값 폭등과 91년이었어요. 90년, 91년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이 벌어져 가지고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 끔찍해서 몸이 막 벌벌 떨려요.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생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미팅, 소개팅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첫 번째였고 가두 시위를 나갔는데 와 경찰도 어마어마하게 진압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뭔가 여기가 더 물러서면 망한다고 생각했던지 노태우 정부가 네. 거의 폭력 진압을 하는 거를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30년 전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땅을 가지고 온갖 비리가 벌어지고 여기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놈들이 다 얽혀갖고 서로 나눠먹고 돈잔치하고 뇌물 해먹고 이런 걸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무리 당길 텐데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머뭇거림을 보이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엄중히 보고 있다. 좀 엄중히만 보고 계실 게 아니고 네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글자. 그 부패 세력 일망타진 온갖 비리 부패 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이라고는 이 16글자로 그냥 밀고 가야지 정치적으로 여당한테 유리할지 야당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허탈함,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좌절감을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제정신 차린 정치권이 있고 제정신 차린 기성세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근데 그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 혹은 속도 조절을 의심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검찰 수사가 느끼시는 검찰 미정된다고. 수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처럼 검찰의 수사 대상만 돼봤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집시법을 수사 대상만 돼봤던 사람으로서는 네. 납득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이럴 빨리 수가 수사 들어왔는데. 엄청 빠르게 암제 덮쳐서 수사를 했는데 아니 창문 밖으로 뭐 던지고 누가 주워갔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그 이 모든 사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그 여당의 좀 대선 후보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사업 자체는 잘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 이재명 나는 지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해소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내 밑에 잘 모르는 직원 하나가 뇌물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 전체가 그 라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칫하다가 이러다가 또 이거 제2의 조국 사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조짐들이 너무나 강하게 보이니까 그 우려는 안 되십니까? 그러나 수사를 해야지 지금 이것도 우리 진중권 작가님의 일정한 예단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저도 이 대장동 설계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으로 방송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나는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다고 누가 이런 한 푼 받았냐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민간 합동 개발을 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지 않는 게 정치적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 전체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밑에 부하 직원이 하더라도 상하 관계이고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밝혀야 될 때가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일정한 정책적 설계 오류 문제점 잘한다고 했지만 이런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했고 방송 토론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그 지휘 책임과 관련해서 또 일정하게 인정을 했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수사 상황이 더 진전되는 거에 따라서 더 입장 발표를 더 하실 거 아니겠냐.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예. 그렇게 하겠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일에 수사 관련해서 만일에 지금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거에 나오면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뭐 수사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주 본원적인 분노의 문제예요. 땅에 의원님, 대한 문제. 그러면은 이제 검찰 수사 굉장히 휴대폰 확보도 못한 검찰 수사 정말 미적거렸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특검 해야 됩니까? 야당은 지금 특검으로 가자고 그러는 건 제가 볼 땐 예. 이 뭐 정쟁으로 이거를 계속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이게 대선까지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보이잖아요.
그럼이 이 정신 못 차린 또 검찰들이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많겠네 하고 빙긋이 웃고 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빨리 수사하고 빨리 결론 내려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검찰이 그 언론에 의해서 여러 의혹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네. 이 불려들어서 어떤 그림을 내놓고 어떤 수사 발표를 하는지 일단 봐야죠. 근데 그때까지는 무슨 뭐 계속 특검하자 뭐자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정쟁용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뭐 제가 유감인 게 이제 저 젊은 대표가 당대표가 나오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되게 응원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낡은 정쟁,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더니 젊은 정쟁, 젊은 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저는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불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후보 몰아치기도 하고 아니 왜 거기 일산대교 처분과 화천대부 처분을 다르게 판단하세요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안을 내놨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칭 뭐 국토관리기금 그리고 뭐 지역발전 공모제도 이런 것들을 내놓고 이재명 후보도 오케이 그거 괜찮은 방식이네요. 하면서 대안을 내면서 정치를 해가는데 지금 야당의 대표가 뭐 야당의 대표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젊은 구태, 뭐 젊은 정쟁으로만 이거 시간을 다 보내실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세대 교체를 만드는 좋은 기회를 실망입니다. 좀 전에 이제 사과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분은 계속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해소했다. 8천억을 주고도 그다음에 그게 상을 받을 일이다 자꾸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진짜 염장에 불을 지르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실 인식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민주당이 그런 현실을 인식을 가지고 대선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로 갈 것이다라고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드러나고 있는 관련된 사람들의 면면이 야당 관련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 이런 비판과 돌파지점들이 생기는 정치적인 돌파지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가장 문제의 본질은 8천억을 갖다가 토건적한테 퍼줬는데 그 사업을 실행한 게 유동규 씨고 이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보고 결제 라인에 있는 분이거든.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나머지 그 돈을 누구 가지고 누구를 줬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죠. 근데 그 잘할 줄 알고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딴짓거리를 한 것이 일부 지금 드러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 시점에 또 여러 가지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게 내가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나보고 대선 후보로 사퇴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정책 책임을 가지고 하라고 최소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특혜를 해소했다고 말하거나 상을 받을 일이라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게. 설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저도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이동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어떤 비리 문제인 네. 걸로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요, 배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에 배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되고 있는 네. 건 그 배임 문제는 뭐 따져보겠죠. 근데 그러나 확인된 건 5억을 받았다거나 뭐 3억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이재명 지사하고 바로 연결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죠. 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5분만 더 붙잡겠습니다. 예. 기꺼이 감사히. 예.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박재용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 1부에서 2부에서도 잠깐 더 진행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청취자들 굉장히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진지한 질문 하나 더 하고 네. 청취자들의 질문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대장동 위기,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당의 위기인데도 지도부가 둔감해 보인다. 지도부가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지도부의 대응을 꼬집었더니 송영길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는 지금 경선 관리를 잘 해야죠. 네. 대통령 승리를 위한 일이고요. 그 이낙연 후보가 지적하는 바가 뭔지 짐작은 하나 이낙연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 저도 분명하게 얘기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오히려 더 뭉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선 승리, 본선 승리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위기다 싶으면 오히려 더 뭉치는데 특히나 1위 주자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당원들과 지지층이 뭉치는 건 여러 번 봤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른바 그 후단협 사태가 벌어지니까 오히려 더 노무현 후보에게 더 집중하고 그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는 네.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오히려 더 지지층이 결집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의 이런 경고에서 추미애 후보는 왜 국민의힘 논리와 똑같이 말하냐 이렇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후보 말씀 어떻게 보세요? 맨날 토론할 때 듣습니다. 그 얘기. 아, 그래. 그런데 예. 뭐 추미애 후보도 그냥 저 정치적 발언이신 걸로 듣고요. 어쨌든 대장동 문제를 보면서 마음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묻는 방송 토론 때의 질문에 예. 이걸 어떻게 호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저는 이거 악재다. 우리 모두에게 악재다. 여야 모두에게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이제 선거는 막바지로 가고 이렇게 된 상태라서 이제 뭐 후보는 거의 정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민주진영 내부의 결속이랄까요? 이 예. 단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후보님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역할을 그럼요. 해주실 생각이 그럼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열망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앞장서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른 후보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9명의 후보로 출발을 했는데 네. 이제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신 분들까지 다 합쳐서 이 9명 후보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 민주정부의 사기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잘 똘똘 뭉쳐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 위기 의식을 다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비전을 많이 바라보시거든요. 새로운 네. 인물, 새로운 비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국민적인 어떤 희망들을 잘 모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비미유님, 의원님 끝까지 경선 완주하시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할 거다고 생각한 적 없고 저에게 마이크가 주어져 있는 한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하는 가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질문 더 드릴게요. 좋은 예감님, 의원님 유치원 3법 때부터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하실 때 민주당 당대표 역할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출마하면서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888이라고 하는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여가를 갖고 8시간은 쉴 수 있는 그런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거죠. 뭐 어떻게 머릿속에 따로 지금 정치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주말 이후에도 박용진의 꿈 새로운 시작은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두 분께는 햄버거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